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결심공판 출석을 당시 폭언을 하고 물을 뿌린 사람들에 대해 정식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나이스. 아, 이거 진짜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인데 뒤에서 물병을 던졌는데 동영상에도 잡혔어요. 금방 잡혀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죠. 이에 대해서. 나는 이 아줌마들 발언이 이해가 안 돼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무슨 특검이냐. 이게 이재용을 처벌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죠? 박용수 특별검사가 목표였군요.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재용을 더 강하게 처벌해라. 예. 우리 박근혜 공주가 예. 강요에 의한 뇌물수수죄로 들어가지 않게 그냥 단순 뇌물수수죄로 끝나게 이재용을 강하게 기소하고 수사하지 왜 이렇게 약하게 했냐. 이런 거 아닌가요? 총만 있으면 죽여버리겠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목적어가 없네. 안타깝게도. 예. 뭐 살인 미수 협박 막 이런 걸로 집어넣을 수 없나요? 이거 폭행이에요. 예. 이게 특검에 물병 던졌으면 폭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그 재판에 보면 우리가 초기에는 박근혜 이재용 재판에 우리가 공판에 우리가 참관 신청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인터넷으로. 근데 그게 좀 열기가 뜸해진 사이에 이쪽 부류에 있는 이 양반들이 새벽부터 가서 줄 서가지고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입장을 했어요. 때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안에 막 태극기 옷 입고 들어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용 결심 공판이 벌어진 이후에 법원에서 다시 직전과 같이 이렇게 줄 서서 번호표 받아서 입장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해서 해주는 걸로 예전에 이제 인터넷 신청하면 추첨해서 해줬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다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그 박영수 특검한테 욕설을 했던 그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정말 시급하겠네요. 무서운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나 아니 싶어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겁 많아요. 특검법에 이런 게 있대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특별검사 등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정도 5년 이하의 징역 정도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확실하게 수사하거든요. 이게 피의자 참고인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진술 듣고 이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단 충분히 쫍니다. 기본적으로. 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 세월호 리본이 가방에 달려있다는 이유로 뺏건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들어갈 때 물 던지고 했던 이 사람들이 또 이날 어떤 일을 같이 저질렀냐면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정말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당시에 이재용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다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황유미 씨 아버지 하고요. 지금 뇌종양 피해자로 한혜경 씨가 당시 법원에 같이 재판장에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박사모 이 사람들이 정말 방송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무슨 병신병신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게 어디에 오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폭언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 보호자하고 이 한혜경 씨가 정말 귀를 막으면서 괴로워하는 사진을 찍어서 예, 맞습니다.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무슨 특검에 욕을 하고 이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너무 분노했었거든요. 이 사람들 꼭 처벌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것 때문이라도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일에 보면 나치 흉내를 내면은 처벌받잖아요. 네. 나치를 찬양하거나 나치 그 오른손 번쩍 들어서 하는 나치식 그 인사를 해도 그걸 장난스럽게 해도 처벌받거든요. 네. 저는 약자들에 대한 그런 정말 심각한 폭언들은 폭력과 똑같이 처벌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세월호 가서 욕하는 사람이나 여기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어쩌면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동안 그 국정원 블랙 요원들과 국정원 측과 그다음에 대기업 측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조직들이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사실. 전위 부대들이거든요. 일명 태극기 부대라는. 예, 이 사람들이 전위 조직들인데. 네, 댓글 부대의 오프라인 버전 아닌가요? 맞아요. 네. 예, 일베 오프라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폐륜적인 조직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부분들을 뿌리 뽑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도 국정원 개혁이에요. 국정원 개혁에서 국정원이 이런
국내 정치에 국내 손을 대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막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은 지금 전경련이 거의 이제 유명무실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경련에서도 조직적으로 돈을 지급을 못해요. 단지 이런 개개의 사건별로 아마도 이게 삼성이나 이런 데서 돈이 흘러갔을 확률도 사실은 없잖아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은 이제 시작이 국정원 개혁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검찰도 좀 제대로 잡아야 되고 경찰도 잡아야 되지만 이런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하는 그런 반인륜 범죄 조항 같은 것이 형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그러니까 심해도 심해요. 예. 네. 뭐 현재는 뭐 모욕죄 이 정도. 네, 이거 공개적으로 한 거니까 모욕죄는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예요. 아직은 우리나라 형법상. 근데 이거는 반인륜 범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봐요. 아까 예수님이 잘 얘기하셨는데 그 나치한테 격리하는 방식 그거 독일에서는 형사처벌이고요. 며칠 전에 대한민국 국민 한 분이 장난으로 독일에 가서 그 인사를 했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형사처벌 받을 겁니다. 독일에서. 그렇게 강력한 그 반인륜 범죄에 대한 조항을 넣으면 돼요. 그거 아주 쉽습니다. 그 형법만 개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헌법 조항 개정이나 형법 개정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근데 이런 장면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폭력 아니면 그냥 정말 그냥 사회생활에서 폭력도요. 가해자 관계자가 피해자한테 욕하는 거랑 지금 상황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건 가만 놔둘 수 없는 거잖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굉장히 잔인하고 비합리적인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우연찮게 케이블 TV에서 하는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사이비 종교 집단의 어떤 부작용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 집단 따돌림 하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괴롭히는 아이들이 한 명의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책상 위에 세워놓고 자유행위를 시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 자유행위를 시킨 그 아이들이 구경하고 있고 그 아이는 이제 그 맞은 아이는 이제 바지를 내릴까 말까 이렇게 아마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 여동생이 대신 내가 옷을 벗겠다 하는 이제 이런 그 장면이었거든요. 정말 저는 좀 상상하기 힘든 거죠. 근데 그걸 현실에 있었기 때문에 작가들이 써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작품으로 나온다는 것도 놀라운 거지만 그게 재방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본방이 아니라 재방송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왔기 때문에 재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정말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게 태극기 부대가 삼성전자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정말 몹쓸 욕을 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단순히 그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욕을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면 그럴 수 있다라고 봐줘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요, 모르면 그럴 수 있다라고 봐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모르면 닥치고 있어야죠. 아, 이게 지금 그 관련 기사라던가 SNS 반응을 봐도 사실은 저는 뭐 지금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박영수 특검의 그 모욕적인 그런 장면이지만 이것과 관련을 해서 한혜경 씨가 지금 한혜경 씨 엄마가 이런 그런 모욕을 받고 벽을 붙잡고 울고 있는 장면이라던가 예. 이런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잔상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 백혈병 반올림에 관계된 그 최근 기사가 하나가 나왔네요.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장충기 미래전략실사장 차장 그 사장이죠. 그 문자 메시지 보냈던 언론사에 예. 보냈던 거 공개가 됐잖아요. 거의 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예.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었어요. 이게 박모 변호사에게 고가의 공연 티켓을 보내줬대요. 그리고 문자를 예. 받았는데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게 확인됐는데 이 박모 변호사가 삼성 백혈병 피해자 변호사래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 변호사. 예. 그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고가의 알석 공연 티켓 25만 원짜리 막 이런 거를 보내주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 간부들과 만나서 변호사가 식사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정말로 이번 이재용 재판에 동원된 사람들은 삼성에서 동원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뭔가를 움직인다면. 그렇네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그 어버이연합을 비롯해서 구구단체의 지원금이 끊기는 바람에 다 해체하다시피 됐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돈을 안 주면 안 움직이는 분들인데 그렇죠. 어디선가 돈이 나왔기 때문에 움직였을 거다. 예. 아마도 삼성 측에서 저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합리적 추론이라고 봅니다. 순수한 지지자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 그 삼성에서 뭐 그깟 뭐 매덕을 이렇게 쏘는 게 뭐 이리겠어요? 그 정도는 뭐. 이재용 현재 재산이 8조 원이랍니다. 뭐 8조 원 되니까 와닿지는 않네요. 이건희 지금 현재 건강하게 누워 계시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18조 원이고요. 셀 수 있는 게 그 정도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몇 조 원 하는 이 돈 금액에 대해서 잘 감각이 없잖아요. 22조에 대해서 가장 임팩트 있는 비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부터 네. 오늘까지 네. 매일 3천만 원씩을 쓰면 조금 남는답니다. 상상이 됩니까? 달도 아니고 매일 3천만 원 쓰기도 어렵겠네요. 감이 그래도 안 오는데요. 저한테는 누가 10,000원짜리로 1,000만 원 들고 있다 이런 게 더 감이 빨리 와요. 몇 조라고 그러니까 감이 안 와. 이게 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그렇네요. 그렇게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에 뭐 몇 천만 원, 몇억 찔러주는 게 이렇게 큰 일은 아니니까. 그럼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한 개 이야기네요. 부서에서만 빼낼 수 있는 돈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절대 특히 이런 피해자 가족들 이렇게 약자에게 이런 식의 물리적 폭력이 됐든 언어적 폭력이 됐든 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봐주지 말고 엄정 수사. 조선일보에서 만물상 어느 묵념이라는 최재혁 논설위원회 글이 있었어요. 그 코너가 되게 노다지예요. 만물상. 만물상이. 그렇죠. 만물상은 제가 어렸을 때도 노다지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도 이게 있었거든요. 진짜 만물상이네. 네네. 그런데 이번 내용은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게 4가지의 단락이 있는데요. 단락 하나하나가 다 너무 재밌어서 사실은 제가 굳이 평 안 해도 됩니다. 저희 보고서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평이란 게 별로 반박이 필요 없다. 그냥 얘네가 이랬어요. 라고 그냥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제안으로 참석자 전원이 일어나 인천 낚싯배 전복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올렸다 한다. 그 모습은 영상 사진으로 공개됐다. 어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좀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서 잠깐 묵념의 시간을 갖고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묵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상과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관리에 관해 제도나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투표 한번 제대로 하고 몇 번을 대우받는지 모르겠다며 감격해하는 댓글을 올렸다. 자, 요거는 무엇일까요?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냥 진짜 아주 그냥 배가 아프군 이런 생각이죠. 자기들끼리 뭐 그런 쇼를 하고 그래?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 쇼를 보고 박수를 치는 지지자들은 뭐야?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 아주 노골적인 이렇게 열폭하는 것 같은데요? 배 아파 뭐 그런 태도죠. 그 다음 거부터가 이제 심한데요. 육지에서 얼마 안 떨어진 바다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해 졸지에 13명이나 숨진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고 이런 사고가 생길 때마다 청와대가 묵념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인터넷에서 묵념을 올리는 커트라인이 무엇이냐라는 반응이 나왔다. 몇 명이 사망하면 청와대에서 묵념을 올리냐는 것이다. 사실 궁금하다. 앞으로 교통사고나 화재 등으로 여러 사람이 숨지면 그때마다 청와대에서 묵념하나? 이게 글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몇 명이 이 태도 보였네요. 아주 네. 이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런 어떤 요번 그 해상 사고에 대한 그 이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우스꽝스럽다는 태도인 거죠. 이게 이들의 이 사람들이 쓴 글은 그 다음 그 여기까지도 또 그냥 점잖게 어떻게 보면 또 비아냥거린 겁니다. 다음 게 또 이제 그 다음이 더 심한데요. 사고가 나자 해경뿐 아니라 해군 함정과 헬기, 해군 특수부대가 총동원됐지만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못했다. 탑승자 22명 가운데 구조된 사람은 7명이었다. 단순 비교하면 세월호 구조자 비율보다 낮았다. 세월호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을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 누군가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은 정치 공격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나쁘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나빠지기 시작하죠. 아직 아직이에요? 남았어요. 더 나쁠 게 있어. 새 정부의 사고 대응은 무언가 지나친 면이 있다. 지나쳐서 손해볼 것 없으니 마음껏 지나치자는 것 같다. 사고가 난 3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 동선과 지시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국민의 의구심과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없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말도 전했다. 낚싯배가 전복돼 사망자가 난 것은 불행한 사고이지만 대단한 의구심과 추측성 보도가 나올 만한 일은 아니다. 왜 질에 그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이 사고를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런 사고를 국가 책임이라고 하는 정부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청와대는 사고 후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했는데 이것이 국가적 위기인지도 의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번 사고는 그 개인의 사고 자체는 개인의 책임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고를 낸 누군가가 당연히 그 조작을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거죠. 그렇지만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정부가 해야 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거나 사고 이후에 인명구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번 사고에서도 사고 현장에 선내 진입이 가능한 해경 특수구조대가 도착하는데 72분이나 걸렸다. 그래서 결국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경은 신형 구조정의 고장 등이 이유라고 말했지만 사고를 구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서로서 사실 미덥지 않다라는 고장나서 해명이 구조 못했다는 거는 네. 납득할 수 없는. 아니 그럼 평소에 그걸 고쳐놨어야지. 고쳐놨지. 네.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있었기에 정부에서도 정부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멘트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논설위원이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세월호하고 자꾸 세월호하고 비교하는데 정말 이거는 진짜 정말 나쁜 제 행동입니다. 생각에 저렇게밖에 안 될까요? 그리고 세월호 사고 당시 해군 투입은 물론 해경도 제대로 된 구조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가 비판한 거랑 똑같이 이번에도 그냥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딴지를 걸고 있다. 그야말로 그런 것이고 새 정부의 사고 그러니까 대응이 너무 오바다라는 계속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사고가 났을 때는 진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빨리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요?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만물상에서 또 안 했다고 분명히 오늘 썼을 겁니다. 니네는 왜 이거저거 빨리빨리 대응하지 않냐? 너 몇 분 만에 말했냐? 막 이러면서 또 엄청나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진짜 어떻게 해도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든다. 난 그냥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숨도 쉬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쓰시던가. 너무 정말 뭐라 그럴까? 진짜 생떼보도다. 맞아. 넘어가면 문제인 사실. 생떼보도. 이건 말이 되는 소리를 네. 해야지. 그리고 제일 나쁜 거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들이 할 때 전형적으로 나오는 행동인데요. 정부가 유독 해상사고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사람들은 대강 짐작한다. 문 대통령은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자 세월호 현장에 가서 고맙다고 썼다. 덕을 봤다는 뜻이다. 실제 세월호를 둘러싸고 벌어진 온갖 정치적 논란과 괴담은 새 정부 출범의 한 원동력이 된 것이 사실이다. 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죠? 여기가 제일 나빴어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키는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 후의 일을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연상된다. 낚싯배 충돌 사고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국민은 없으니 청와대는 북핵과 같은 진짜 국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아저씨. 할 말이 없어. 좀 불쌍한데요. 이렇게라도 화를 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래서 제가 굳이 이것을 해명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일단은 대통령이 고맙다라고 쓴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관련된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우려먹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박강원
대통령 선거 당시에 박광온 수석 대변인이 말했죠. 미안한 것은 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살려내지 못했기 때문이고 고마운 것은 그들의 가슴 아픈 죽음이 우리 사회가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새로 깨닫고 거듭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 자신을 되돌아볼 때마다 희생된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참 미안하고 정치인으로서 참 아프면서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라고 박 대변인이 당시에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 논설위원은 계속 이것에 대해서 세월호를 두고 벌어진 온갖 정치적 논란과 괴담은 새 정부 출범의 원동력이 된 것이 사실이다. 아니 그럼 세월호를 이용해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다는 그런 태도잖아요. 지금 이게. 그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서 대통령 당선시킨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그럼? 다 세월호를 이용해서 전부 다 정권을 세월호를 바꾼 이용해서 거예요. 찍었다는 지금. 거야? 진짜 이게 그리고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해상 사고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 사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사실 아프고 불편하고 막 불안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알고 좀 더 과잉 대응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어떤 사고보다 지금 말하는 교통사고 어쩌고 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막 꼭 배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안전사회를 구축하자라는 이야기가 세월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는 말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는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정부에서는 어떤 사고가 나면 그냥 그 사고를 수습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그 사고 이후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을 계속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쳐나가야 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거는 정부에게 요구하는 국민의 당연한 목소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진짜 오버하고 있네. 북핵이나 제대로 대응해. 이런 식으로 지금 치고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조선일보는 정부의 반성하는 모습을 비아냥거리기 전에 자신들이 얼마나 그동안 잘못된 보도들을 해왔는지 특히 세월호 관련 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반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낚싯배 사고를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국민이 없다고 지금 단언을 하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이미 했어요. 우리 네. 또 소중한 국민. 네, 소중한 국민 중에 한 분이고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굉장히 좋아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VTS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삭감해서 복지를 키우느라고 그래서 이 사고가 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또 거짓말이었어요. 네, VTS가 뭐냐면 이제 해상 관제 시스템인데 그 예산을 축소하지도 않았고 네. 복지 예산이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어제 예산안 통과된 거 보시면 알겠지만 복지 예산은 오히려 1.5조가 줄어들었어요. 그게 이제 또 거짓말로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그 소중한 국민이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짓말 논설을 또 쓰시면 안 되죠. 아무튼간에 네. 정말 아주 오늘 상위 이 나쁜 보도는 경쟁 상대가 제일 되지 안 되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할 당시에 동생인 최재원 수석 부회장의 가석방을 완곡하게 요구했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재단에 돈을 얼마 냈는지 이걸 확인했었다라고 증언했어요. 자, 이게 뇌물죄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검찰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약하셨었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최태원 회장이 어떻게 증인으로 나오게 됐습니까? 예, 먼저 최태원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요구죄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증인으로 나온 거죠. 즉 SK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에 89억 상당을 추가로 출연 요구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특검 측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거죠? 그렇죠. 네. 방금 제가 그 개별 면담에서 자기 동생 가석방을 요구했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재단에 얼마 냈는지 확인했다. 이걸 최태원 회장이 인정하는 증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물론 이제 당시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자리에서 기업의 현안에 관해서는 뭐 이러저러한 말이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은 최태원 회장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수감에 대한 사면에 대한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 그에 대한 뭐 답변 과정에서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SK가 재단에 얼마를 냈는지, 그리고 K나 미르 재단이라는 건 어차피 사적인 재단 아니겠습니까? 예. 재단이라. 예. 그런 거 한다면은 그런 출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용주 의원 보시기에는 그 요 증언만으로도 뇌물죄 적용, 뇌물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검찰의 근무했고 법원에 근무한 사람들이랑 만나면은 이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갔다면 한다면은 뇌물에 있어서 공적 관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 네. 예. 구체적으로 뭔가 요구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또 금액, 돈과 금액, 관련돼 있는 예. 그런 대화들이 사전에 밀접한 시간에 오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뇌물죄라는 것이 뭐 어떤 사람이 생각하시다시피 뭘 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대가 관계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예. 그런 말을 뭘 주니까 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을 해라든지 어떤 현황에 대해서 한다든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위장해서 하면 돌려 말해서 하는 거죠. 예. 오늘 재판에 나온 이 정도 내용을 한다면은 직무 관련성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줄곧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은 공공사업인 것이지 자기 개인적인 게 아니다. 때문에 거기에 출연한 것은 나에 대한 뇌물이 아니다. 이 논리를 계속 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최전에 적극적히 지목했다시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하. 네. 그러니까 무슨 문화나 스포츠와 관련된 일도 전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도 뇌물을 공유한 사람으로서 사법적 책임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지만 SK에서는 대통령의 그러한 요구에 따라서 89억 원 정도 돈을 요구를 했으나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직접 납부하지는 않았어요. 냈지는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한 뇌물은 뇌물 수수가 아니라 뇌물 요구 이런 쪽으로만 기소가 된 것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최태원 회장 측은 자기들은 돈을 요구받았으나 내지 않았으니까 독대 자리에서 뇌물 공여죄는 성립 안 된다 이런 취지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대 자리에서 자기가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다는 걸 순순히 인정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반대로 삼성 측은 직접 돈을 많이 주고 또 승마 관련된 지원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요구를 어떤 요구가 있다도 삼성은 지금 크게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보다 정유라 관련 말 같은 지원급이 아니라 200억 정도, 동계 스포츠 영직센터 16억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게 삼성과 SK의 큰 차이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청문회에서 SK 최 회장도 나는 대가성 같은 거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위증이 되는 거 아닌가요? 대가성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꼭 대가성이 막연하게 남아도 마음속으로는 이것을 잘해주면 이걸 해주겠다. 이걸 잘해주면은 청와대에서 사면에 선처가 있겠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이걸 해주기 때문에 사면을 해주지 않겠냐. 대가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용주 의원이 지난 청문회장에서 동생 가석방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태원 회장 본인의 사면에 대해서 청와대가 1년 전부터 논의해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확인이 됐나요? 그렇죠. 그것도 명확히 확인이 된 게 최태원 회장이 2014년 4월 달에 대법원에서 징역 4년으로 확정받고 구속 수감돼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예. 그런데 2014년 9월 26일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 업무일지에 보면 이런 방안들이 나와 있어요.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형기 만료 전에 선처하는 방법으로 가석방, 특별사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대략 2015년 9월 30일 경에 가능한 날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그 업무일지가 작성된 1년 후에 2015년 8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하게 됩니다. 즉 1년 전에 논의됐던 1년 후에 그대로 실행된 거죠. 즉 2014년 9월부터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대한 로비 등이 청와대와
청와대 내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게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업무 일지적 같은 그 증거 자료에다가 오늘의 최태원 회장 증언까지를 합하면 뇌물죄 입증 적용은 훨씬 더 확고해진다. 이 말씀이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할 당시에 동생인 최재원 수석 부회장의 가석방을 완곡하게 요구했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재단에 돈을 얼마 냈는지 이걸 확인했었다라고 증언했어요. 자, 이게 뇌물죄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검찰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약하셨었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최태원 회장이 어떻게 증인으로 나오게 됐습니까? 예, 먼저 최태원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요구죄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증인으로 나온 거죠. 즉 SK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에 89억 상당을 추가로 출연 요구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특검 측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거죠? 그렇죠. 네. 방금 제가 그 개별 면담에서 자기 동생 가석방을 요구했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재단에 얼마 냈는지 확인했다. 이걸 최태원 회장이 인정하는 증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물론 이제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자리에서 기업의 현안에 관해서는 뭐 이러저러한 말이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은 최태원 회장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수감에 대한 사면에 대한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 그에 대한 뭐 답변 과정에서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SK가 재단에 얼마를 냈는지 그리고 K나 미르 재단이라는 건 어차피 사적인 재단 아니겠습니까? 예. 재단이라 예. 그런 거 한다면은 그런 출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용주 의원 보시기에는 그 요 증언만으로도 뇌물죄 적용, 뇌물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검찰에 근무했고 법원에 근무한 사람들이나 만나면은 이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갔다면 한다면은 뇌물에 있어서 공적 관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 네. 예. 구체적으로 뭔가 요구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또 금액, 돈과 관련돼 예. 있는 예. 그런 대화들이 사전에 밀접한 시간에 오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뇌물죄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생각하시다시피 뭘 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대가 관계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예. 그런 말을 뭘 주니까 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을 하든지 어떤 현황에 대해서 한다든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위장해서 하면 돌려 말해서 하는 거죠. 예. 오늘 재판에 나온 이 정도 내용을 한다면은 직무 관련성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줄곧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은 공공사업인 것이지 자기 개인적인 게 아니다. 때문에 거기에 출연한 것은 나에 대한 뇌물이 아니다. 이 논리를 계속 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최태원에 적극적히 지목했다시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하. 네. 그러니까 무슨 문화나 스포츠와 관련된 일도 전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도 뇌물을 공유한 사람으로서 사법적 책임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지만 SK에서는 대통령의 그러한 요구에서 89억 원 정도 돈을 요구를 했으나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직접 납부하지는 않았어요. 냈지는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한 뇌물은 뇌물 수수가 아니라 뇌물 요구 이런 쪽으로만 기소가 된 것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최태원 회장 측은 자기들은 돈을 요구받았으나 내지 않았으니까 독대 자리에서 뇌물 공여죄는 성립 안 된다 이런 취지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대 자리에서 자기가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다는 걸 순순히 인정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반대로 삼성 측은 직접 돈을 많이 주고 또 승마 관련된 지원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요구를 어떤 요구가 있다가 삼성은 지금 크게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보면 출연금보다 정유라 관련 말 같은 지원금이 아니라 200억 정도, 동계 스포츠 정책센터 16억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게 삼성과 SK의 큰 차이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청문회에서 SK 최 회장도 나는 뭐 대가성 같은 거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위증이 되는 거 아닌가요? 대가성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꼭 뭐 대가성이 막연하게나마도 마음속으로는 이것을 잘해주면 이걸 해주겠다. 뭐 이걸 잘해주면은 뭐 청와대에서 사면에 선처가 있겠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 내가 이걸 해주기 때문에 사면을 해주지 않겠냐 대가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용주 의원이 지난 청문회장에서 뭐 동생 가석방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태원 회장 본인의 사면에 대해서 청와대가 1년 전부터 논의해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확인이 그렇습니다. 됐나요? 그렇죠. 그것도 명확히 확인이 된 게 최태원 회장이 2014년 4월 달에 대법원에서 징역 4년으로 확정받고 구속 수감돼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예. 그런데 2014년 9월 26일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 업무일지에 보면 이런 방안들이 나와 있어요.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형기 만료 전에 선처하는 방법으로 가석방, 특별사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예. 대략 2015년 9월 30일 경에 예. 가능한 날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그 업무일지가 작성된 1년 후에 2015년 8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하게 됩니다. 예. 즉 1년 전에 논의됐던 1년 후에 그대로 실행된 거죠. 즉 2014년 9월부터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대한 로비 등이 청와대 내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게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업무일지적 그 같은 그 증거 자료에다가 오늘의 최태원 회장 증언까지를 합하면 뇌물죄 입증 적용은 훨씬 더 확고해진다. 이 말씀이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굉장히 잔인하고 비합리적인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우연찮게 케이블 TV에서 하는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사이비 종교 집단의 어떤 부작용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 집단 따돌림 하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괴롭히는 아이들이 한 명의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책상 위에 세워놓고 자유행위를 시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 자유행위를 시킨 그 아이들이 구경하고 있고 그 아이는 이제 그 맞은 아이는 이제 바지를 내릴까 말까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 여동생이 대신 내가 옷을 벗겠다 하는 이제 이런 그 장면이었거든요. 정말 저는 좀 상상하기 힘든 거죠. 근데 그걸 현실에 있었기 때문에 작가들이 써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작품으로 나온다는 것도 놀라운 거지만 그게 재방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본방이 아니라 재방송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왔기 때문에 재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정말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게 태극기 부대가 삼성전자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정말 몹쓸 욕을 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단순히 그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욕을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면 그럴 수 있다라고 봐줘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요, 모르면 그럴 수 있다라고 봐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모르면 닥치고 있어야죠. 아, 이게 지금 그 관련 기사라던가 SNS 반응을 봐도 사실은 저는 뭐 지금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박영수 특검의 그 모욕적인 그런 장면이지만 이것과 관련을 해서 한혜경 씨가 지금 한혜경 씨 엄마가 이런 그런 모욕을 받고 벽을 붙잡고 울고 있는 장면이라던가 예. 이런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잔상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 백혈병 반올림에 관계된 그 최근 기사가 하나가 나왔네요.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장충기 미래전략실사장 그 사장이죠. 그 문자 메시지 보냈던 언론사에 예. 보냈던 거 공개가 됐잖아요. 거의 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예.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었어요. 이게 박모 변호사에게 고가의 공연 티켓을 보내줬대요. 그리고 문자를 예. 받았는데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게 확인됐는데 이 박모 변호사가 삼성 백혈병 피해자 변호사래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 변호사. 예. 그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고가의 알석 공연 티켓 25만 원짜리 막 이런 거를 보내주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 간부들과 만나서 변호사가 식사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정말로 이번 이재용 재판에 동원된 사람들은 삼성에서 동원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뭔가를 움직인다면. 그렇네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그 어버이연합을 비롯해서 구구단체의 지원금이 끊기는 바람에 다 해체하다시피 됐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돈을 안 주면 안 움직이는 분들인데 그렇죠. 어디선가 돈이 나왔기 때문에 움직였을 거다. 예. 아마도 삼성 측에서 저쪽으로 움직이지 합리적인, 않았을까. 합리적 추론이라고 봅니다. 순수한 지지자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 그 삼성에서 뭐 극한 뭐 매덕을 이렇게 쏘는 게 뭐 일이겠어요? 그 정도는 뭐. 이재용 현재 재산이 8조 원이랍니다. 뭐 8조 원이니까 와닿지는 않네요. 그 이건희 지금 현재 건강하게 누워 계시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18조 원이고요. 셀 수 있는 게 그 정도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몇 조 원 하는 이 돈 금액에 대해서 잘 감각이 없잖아요. 22조에 대해서 가장 임팩트 있는 비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부터 네. 오늘까지 네. 매일 3천만 원씩을 쓰면 조금 남는답니다. 뭐 상상이 됩니까? 달도 아니고 매일 3천만 원 예. 쓰기도 어렵겠네요. 예. 감이 그래도 안 오는데요. 저한테는 누가 10,000원짜리로 1,000만 원 들고 있다 이런 게 더 감이 빨리 와요. 몇 조라고 그러니까 감이 안 와. 그게 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그렇네요. 그렇게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에 뭐 몇 천만 원, 몇억 찔러주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니까. 그럼요. 예,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한 개 이야기네요. 부서에서만 예. 빼낼 수 있는 돈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는. 예.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절대 특히 이런 피해자 가족들 이렇게 약자에게 이런 식의 물리적 폭력이 됐든 언어적 폭력이 됐든 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봐주지 말고 엄정 수사. 조선일보에서 만물상 어느 묵념이라는 최재혁 논설위원회 글이 있었어요. 그 코너가 되게 노다지예요. 만물상. 예. 만물상이. 그렇죠. 만물상은 제가 어렸을 때도 노다지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도 이게 있었거든요. 진짜 만물상이네. 네네. 네. 그런데 이번 내용은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게 4가지의 단락이 있는데요. 단락 하나하나가 다 너무 재밌어서 사실은 제가 굳이 평을 안 해도 됩니다. 저희 보고서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평이란 게 별로 반박이 필요 없다. 그냥 얘네가 이랬어요. 라고 그냥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제안으로 참석자 전원이 일어나 인천 낚싯배 전복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올렸다 한다. 그 모습은 영상 사진으로 공개됐다. 어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좀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서 잠깐 묵념의 시간을 갖고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또 묵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상과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관리에 관해 제도나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투표 한번 제대로 하고 몇 번을 대우받는지 모르겠다며 감격해하는 댓글을 올렸다. 자, 요거는 무엇일까요?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냥 진짜 아주 그냥 배가 아프군 이런 생각이죠. 자기들끼리 뭐 그런 쇼를 하고 그래?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 쇼를 보고 박수를 치는 지지자들은 뭐야?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 아주 노골적인 이렇게 열폭하는 것 같은데요. 배 아파 뭐 그런 태도죠. 그 다음 거부터가 이제 심한데요. 육지에서 얼마 안 떨어진 바다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해 졸지에 13명이나 숨진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고 이런 사고가 생길 때마다 청와대가 묵념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인터넷에서 묵념을 올리는 커트라인이 무엇이냐라는 반응이 나왔다. 몇 명이 사망하면 청와대에서 묵념을 올리냐는 것이다. 사실 궁금하다. 앞으로 교통사고나 화재 등으로 여러 사람이 숨지면 그때마다 청와대에서 묵념하나? 이게 글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몇 명이 이 태도였네요. 아주 이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런 어떤 요번 그 해상 사고에 대한 이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우스꽝스럽다는 태도인 거죠. 이게 이들의 이 사람들이 쓴 글은 그 다음 여기까지도 또 그냥 점잖게 어떻게 보면 또 비아냥거린 겁니다. 다음 게 또 이제 그 다음이 더 심한데요. 사고가 나자 해경뿐 아니라 해군 함정과 헬기, 해군 특수부대가 총동원됐지만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못했다. 탑승자 22명 가운데 구조된 사람은 7명이었다. 단순 비교하면 세월호 구조자 비율보다 낮았다. 세월호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을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 누군가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은 정치 공격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나쁘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나빠지기 시작하죠. 아직 네. 남았어요. 더 나쁠 게 있어. 새 정부의 사고 대응은 무언가 지나친 면이 있다. 지나쳐서 손해볼 것 없으니 마음껏 지나치자는 것 같다. 사고가 난 3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 동선과 지시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국민의 의구심과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없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말도 전했다. 낚싯배가 전복돼 사망자가 난 것은 불행한 사고이지만 대단한 의구심과 추측성 보도가 나올 만한 일은 아니다. 왜 질에 그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이 사고를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런 사고를 국가 책임이라고 하는 정부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청와대는 사고 후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했는데 이것이 국가적 위기인지도 의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번 사고는 개인의 사고 자체는 개인의 책임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고를 낸 누군가가 당연히
조작을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거죠. 그렇지만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정부가 해야 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거나 사고 이후에 인명구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번 사고에서도 사고 현장에 선내 진입이 가능한 해경 특수구조대가 도착하는데 72분이나 걸렸다. 그래서 결국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경은 신형 구조정의 고장 등이 이유라고 말했지만 사고를 구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서로서 사실 미덥지 않다라는 고장나서 해명이 구조 못했다는 거는 네. 납득할 수 없는. 아니 그럼 평소에 네. 그걸 고쳐놨어야지. 고쳐놨지. 네.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있었기에 정부에서도 정부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멘트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논설위원이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세월호하고 자꾸 세월호하고 비교하는데 정말 이거는 진짜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저렇게밖에 안 될까요? 그리고 세월호 사고 당시 해군 투입은 물론 해경도 제대로 된 구조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가 비판한 거랑 똑같이 이번에도 그냥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딴지를 걸고 있다. 그야말로 그런 것이고, 새 정부의 그러니까 대응이 너무 오바다라는 계속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사고가 났을 때는 진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빨리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요?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만물상에서 또 안 했다고 분명히 오늘 썼을 겁니다. 니네는 왜 이거저거 빨리빨리 대응하지 않냐? 너 몇 분 만에 말했냐? 막 이러면서 또 엄청나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진짜 어떻게 해도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든다. 난 그냥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숨도 쉬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쓰시던가. 너무 정말 뭐라 그럴까? 진짜 생떼보도다. 맞아. 뭐뭐 하면 문제인 생떼보도. 이건 말이 되는 소리해야지. 그리고 제일 나쁜 거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들이 할 때 전형적으로 나오는 행동인데요. 정부가 유독 해상사고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사람들은 대강 짐작한다. 문 대통령은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자 세월호 현장에 가서 고맙다고 썼다. 덕을 봤다는 뜻이다. 실제 세월호를 둘러싸고 벌어진 온갖 정치적 논란과 괴담은 새 정부 출범의 한 원동력이 된 것이 사실이다. 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죠? 여기가 제일 나빴어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키는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 후의 일을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연상된다. 낚싯배 충돌 사고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국민은 없으니 청와대는 북핵과 같은 진짜 국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아저씨. 할 말이 없어. 좀 불쌍한데요. 이렇게라도 화를 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래서 제가 굳이 이것을 해명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일단은 대통령이 고맙다라고 쓴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관련된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우려먹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박강원 대통령 선거 당시에 박광원 수석 대변인이 말했죠. 미안한 것은 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살려내지 못했기 때문이고 고마운 것은 그들의 가슴 아픈 죽음이 우리 사회가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새로 깨닫고 거듭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 자신을 되돌아볼 때마다 희생된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참 미안하고 정치인으로서 참 아프면서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라고 박 대변인이 당시에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 논설위원은 계속 이것에 대해서 세월호를 두고 벌어진 온갖 정치적 논란과 괴담은 새 정부 출범의 원동력이 된 것이 사실이다. 아니 그럼 세월호를 이용해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다는 그런 태도잖아요. 지금 이게. 그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서 대통령 당선시킨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그럼? 다 세월호를 이용해서 전부 다 정권을 세월호를 바꾼 이용해서 거예요. 찍었다는 지금? 거야? 진짜 이게 그리고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해상 사고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있는.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결심 공판 출석을 당시 폭언을 하고 물을 뿌린 사람들에 대해 정식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나이스. 이거 진짜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인데 뒤에서 물병을 던졌는데 동영상에도 잡혔어요. 금방 잡혀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죠. 이에 대해서. 나는 이 아줌마들 발언이 이해가 안 돼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무슨 특검이냐. 이게 이재용을 처벌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죠? 박용수 특별검사가 목표였군요.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재용을 더 강하게 처벌하라. 예. 우리 박근혜 공주가 예. 강요에 의한 뇌물수수죄로 들어가지 않게 그냥 단순 뇌물수수죄로 끝나게 이재용을 강하게 기소하고 수사하지 왜 이렇게 약하게 했냐 이런 거 아닌가요? 총만 있으면 죽여버리겠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목조고가 없네. 안타깝게도. 예. 뭐 살인, 미수, 협박 막 이런 걸로 집어넣을 수 없나요? 이거 폭행이에요. 예. 이게 특검에 물병 던졌으면 폭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 하고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그 재판에 보면 우리가 초기에는 박근혜 이재용 재판에 우리가 공판에 우리가 참관 신청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인터넷으로. 근데 그게 좀 열기가 뜸해진 사이에 이쪽 부류에 있는 이 양반들이 새벽부터 가서 줄 서가지고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입장을 했어요. 때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안에 막 태극기 옷 입고 들어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용 결심 공판이 벌어진 이후에 법원에서 다시 직전과 같이 이렇게 줄 서서 번호표 받아서 입장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해서 해주는 걸로 예전에 이제 인터넷 신청하면 추첨해서 해줬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다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그 박영수 특검한테 욕설을 했던 그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정말 시급하겠네요. 무서운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나 아니 싶어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겁 많아요. 특검법에 이런 게 있대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특별 검사 등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정도 5년 이하의 징역 정도로 명시가 돼 있으면 확실하게 수사하거든요. 이게 피의자 참고인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진술 듣고 이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단 충분히 쫍니다. 기본적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 세월호 리본이 가방에 달려있다는 이유로 꽂건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들어갈 때 물 던지고 했던 이 사람들이 또 이날 어떤 일을 같이 저질렀냐면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정말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당시에 이재용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다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황유미 씨 아버지 하고요. 지금 뇌종양 피해자로 한혜경 씨가 당시 법원에 같이 재판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박사모 이 사람들이 정말 방송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무슨 병신병신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게 어디에 오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폭언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 보호자하고 이 한혜경 씨가 정말 귀를 막으면서 괴로워하는 사진을 찍어서 봤습니다.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무슨 특검에 욕을 하고 이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너무 분노했었거든요. 이 사람들 꼭 처벌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것 때문이라도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일에 보면 나치 흉내를 내면은 처벌받잖아요. 네. 나치를 찬양하거나 나치 그 오른손 번쩍 들어서 하는 나치식 그 인사를 해도 그걸 장난스럽게 해도 처벌받거든요. 네. 저는 약자들에 대한 그런 정말 심각한 폭언들은 폭력과 똑같이 처벌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세월호 가서 욕하는 사람이나 여기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어쩌면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동안 그 국정원 블랙 요원들과 국정원 측과 그다음에 대기업 측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조직들이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사실. 전위부대들이거든요. 일명 태극기 부대라는. 예, 이 사람들이 전위 조직들인데. 네, 댓글 부대의 오프라인 버전 아닌가요? 맞아요. 네. 예, 일베 오프라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폐륜적인 조직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부분들을 뿌리 뽑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도 국정원 개혁이에요. 국정원 개혁에서 국정원이 이런 국내 정치에 국내 손을 대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막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은 지금 전경련이 거의 이제 유명무실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경련에서도 조직적으로 돈을 지급을 못해요. 단지 이런 개개의 사건별로 아마도 이게 삼성이나 이런 데서 돈이 흘러갔을 확률도 사실은 없잖아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은 이제 시작이 국정원 개혁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검찰도 좀 제대로 잡아야 되고 경찰도 잡아야 되지만 이런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하는 그런 반인륜 범죄 조항 같은 것이 형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그러니까 심해도 심해요. 예. 네. 뭐 현재는 뭐 모욕죄,
이 정도. 네, 이건 공개적으로 한 거니까 모욕죄는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예요. 아직은 우리나라 형법상. 근데 이거는 반인륜 범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봐요. 아까 예수님이 잘 얘기하셨는데 그 나치한테 격리하는 방식 그거 독일에서는 형사처벌이고요. 며칠 전에 대한민국 국민 한 분이 장난으로 독일에 가서 그 인사를 했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형사처벌 받을 겁니다. 독일에서. 그렇게 강력한 그 반인륜 범죄에 대한 조항을 넣으면 돼요. 그건 아주 쉽습니다. 그 형법만 개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헌법 조항 개정이나 형법 개정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근데 이런 장면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폭력 아니면 그냥 정말 그냥 사회생활에서 폭력도요. 가해자 관계자가 피해자한테 욕하는 거랑 지금 상황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건 가만 놔둘 수 없는 거잖아요. 명목으로 돈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게 삼성과 SK의 큰 차이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청문회에서 SK 최 회장도 나는 뭐 대가성 같은 거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위증이 되는 거 아닌가요? 대가성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꼭 뭐 대가성이 막연하게나마도 마음속으로는 이것을 잘해주면 이걸 해주겠다. 뭐 이걸 잘해주면은 청와대에서 사면에 선처가 있겠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 내가 이걸 해주기 때문에 사면을 해주지 않겠냐 대가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용주 의원이 지난 청문회장에서 뭐 동생 가석방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태원 회장 본인의 사면에 대해서 청와대가 1년 전부터 논의해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확인이 그렇습니다. 됐나요? 그렇죠. 그것도 명확히 확인이 된 게 최태원 회장이 2014년 4월 달에 대법원에서 징역 4년으로 확정받고 구속 수감돼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예. 그런데 2014년 9월 26일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 업무일지에 보면 이런 방안들이 나와 있어요.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형기 만료 전에 선처하는 방법으로 가석방, 특별사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예. 대략 2015년 9월 30일 경에 예. 가능한 날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그 업무일지가 작성된 1년 후에 2015년 8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하게 됩니다. 예. 즉 1년 전에 논의됐던 1년 후에 그대로 실행된 거죠. 즉 2014년 9월부터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대한 로비 등이 청와대 내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게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업무일지적 그 같은 그 증거 자료에다가 오늘의 최태원 회장 증언까지를 합하면 뇌물죄 입증 적용은 훨씬 더 확고해진다. 이 말씀이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할 당시에 동생인 최재원 수석 부회장의 가석방을 완곡하게 요구했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재단에 돈을 얼마 냈는지 이걸 확인했었다라고 증언했어요. 자, 이게 뇌물죄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검찰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약하셨었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최태원 회장이 어떻게 증인으로 나오게 됐습니까? 예, 먼저 최태원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요구죄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증인으로 나온 거죠. 즉 SK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에 89억 원 상당을 추가로 출연 요구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특검 측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거죠? 그렇죠. 네. 방금 제가 그 개별 면담에서 자기 동생 가석방을 요구했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재단에 얼마 냈는지 확인했다. 이걸 최태원 회장이 인정하는 증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물론 이제 당시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자리에서 기업의 현안에 관해서는 뭐 이러저러한 말이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은 최태원 회장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수감에 대한 사면에 대한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 그에 대한 뭐 답변 과정에서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SK가 재단에 얼마를 냈는지, 그리고 K나 미르 재단이라는 건 어차피 사적인 재단 아니겠습니까? 예. 재단이라. 예. 그런 거 한다면은 그런 출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용주 의원 보시기에는 그 요 증언만으로도 뇌물죄 적용, 뇌물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검찰에 근무했고 법원에 근무한 사람들이랑 만나면은 이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한다면은 뇌물에 있어서 공적 관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 네. 예. 구체적으로 뭔가 요구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또 금액, 돈과 금액, 관련돼 있는 예. 그런 대화들이 사전에 오고 밀접한 시간에 오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뇌물죄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시다시피 뭘 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대가 관계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예. 그런 말을 뭘 주니까 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을 하든지 어떤 현황에 대해서 한다든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위장해서 하면 돌려 말해서 하는 거죠. 예. 오늘 재판에 나온 이 정도 내용을 한다면은 직무 관련성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줄곧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은 공공사업인 것이지 자기 개인적인 게 아니다. 때문에 거기에 출연한 것은 나에 대한 뇌물이 아니다. 이 논리를 계속 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최전에 적지 지목했다시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하. 네. 그러니까 무슨 문화나 스포츠와 관련된 일도 전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도 뇌물을 공유한 사람으로서 사법적 책임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지만 SK에서는 대통령의 그러한 요구에 따라서 89억 원 정도 돈을 요구를 했으나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직접 납부하지는 않았어요. 냈지는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한 뇌물은 뇌물 수수가 아니라 뇌물 요구 이런 쪽으로만 기소가 된 것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최태원 회장 측은 자기들은 돈을 요구받았으나 내지 않았으니까 독대 자리에서 뇌물 공여죄는 성립 안 된다 이런 취지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대 자리에서 자기가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다는 걸 순순히 인정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반대로 삼성 측은 직접 돈을 많이 주고 또 승마 관련된 지원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요구를 어떤 요구에 따라서 삼성은 지금 크게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보다 정유라 관련 말 같은 지원급이 아니라 2억 정도 동계.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사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사실 아프고 불편하고 막 불안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알고 좀 더 과잉 대응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어떤 사고보다 지금 말하는 교통사고 어쩌고 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꼭 배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안전 사회를 구축하자라는 이야기가 세월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는 말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는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정부에서는 어떤 사고가 나면 그냥 그 사고를 수습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그 사고 이후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을 계속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쳐나가야 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거는 정부에게 요구하는 국민의 당연한 목소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진짜 오버하고 있네. 북핵이나 제대로 대응해. 이런 식으로 지금 치고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조선일보는 정부의 반성하는 모습을 비아냥거리기 전에 자신들이 얼마나 그동안 잘못된 보도들을 해왔는지 특히 세월호 관련 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반성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낚싯배 사고를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국민이 없다고 지금 단언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이미 했어요. 또 소중한 국민. 네, 소중한 국민 중에 한 분이고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굉장히 좋아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VTS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삭감해서 복지를 키우느라고 그래서 이 사고가 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또 거짓말이었어요. 네, VTS가 뭐냐면 이제 해상 관제 시스템인데
그 예산을 축소하지도 않았고 네. 복지 예산이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어제 예산안 통과된 거 보시면 알겠지만 복지 예산은 오히려 1.5조가 줄어들었어요. 그게 이제 또 거짓말로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그 소중한 국민이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짓말 논설을 또 쓰시면 안 되죠. 아무튼간에 정말 아주 뭐 오늘 뭐 상위 뭐 이 나쁜 보도는 뭐 경쟁 상대가 제일 되지 안 않을까. 되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할 당시에 동생인 최재원 수석 부회장의 가석방을 완곡하게 요구했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재단에 돈을 얼마 냈는지 이걸 확인했었다라고 증언했어요. 자, 이게 뇌물죄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검찰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약하셨었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최태원 회장이 어떻게 증인으로 나오게 됐습니까? 예, 먼저 최태원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요구죄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증인으로 나온 거죠. 즉, SK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에 89억 상당을 추가로 출연 요구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특검 측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거죠? 그렇죠. 네. 방금 제가 그 개별 면담에서 자기 동생 가석방을 요구했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재단에 얼마 냈는지 확인했다. 이걸 최태원 회장이 인정하는 증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물론 이제 당시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자리에서 기업의 현안에 관해서는 뭐 이러저러한 말이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은 최태원 회장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수감에 대한 사면에 대한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 그에 대한 뭐 답변 과정에서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SK가 재단에 얼마를 냈는지 그리고 K나 미르재단이라는 건 어차피 사적인 재단 아니겠습니까? 예. 재단이라 예. 그런 거 한다면은 그런 출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용주 의원 보시기에는 그 요 증언만으로도 뇌물죄 적용, 뇌물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검찰의 근무했고 법원에 근무한 사람들이랑 만나면은 이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갔다면 한다면은 뇌물에 있어서 공적 관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 네. 예. 구체적으로 뭔가 요구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또 금액, 돈과 금액, 관련돼 있는 예. 그런 대화들이 사전에 밀접한 시간에 오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뇌물죄라는 것이 뭐 어떤 사람이 생각하시다시피 뭘 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대가 관계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예. 그런 말을 뭘 주니까 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을 하든지 어떤 현황에 대해서 한다든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위장해서 하면 돌려 말해서 하는 거죠. 예. 오늘 재판에 나온 이 정도 내용을 한다면은 직무 관련성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줄곧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은 공공사업인 것이지 자기 개인적인 게 아니다. 때문에 거기에 출연한 것은 나에 대한 뇌물이 아니다. 이 논리를 계속 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뭐 최근에 적극적히 지목했다시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하. 네. 그러니까 무슨 문화나 스포츠와 관련된 일도 전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도 뇌물을 공유한 사람으로서 사법적 책임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지만 SK에서는 대통령이 그러한 요구에서 89억 원 정도 돈을 요구를 했으나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직접 납부하지는 않았어요. 냈지는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한 뇌물은 뇌물 수수가 아니라 뇌물 요구 이런 쪽으로만 기소가 된 것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최태원 회장 측은 자기들은 돈을 요구받았으나 내지 않았으니까 독대 자리에서 뇌물 공여죄는 성립 안 된다 이런 취지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대 자리에서 자기가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다는 걸 순순히 인정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반대로 삼성 측은 직접 돈을 많이 주고 또 승마 관련된 지원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전부 요구도 다를 예. 예, 어떤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삼성은 지금 크게 이유나 K스포츠 재단의 공매 출연금보다 정유라 관련 말 같은 지원금이 아니라 200억 정도, 동계 스포츠 정책센터 16억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